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강연을 열겠습니다. TV를 일컬어 흔히 바보상자라고 합니다. TV 시청을 하면서 정신을 팔다 보면 바보가 되기 십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독서를 하듯 TV를 보면 TV를 보면서 정보도 얻고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TV 칼럼니스트 정석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석희 작가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비친 모습에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발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석희 작가님과 함께 TV 속에 비친 우리들의 일상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TV 속에 비친 우리의 일상을 정석희 작가님께 한번 자세히 강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석희입니다. 저는 방송, TV 프로그램을 보고 글로 말로 평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TV 컬럼니스트, TV 평론가, 방송 평론가 혹은 대중문화 평론가라고 소개되곤 하는데요. 제가 이 TV 컬럼니스트라는 호칭이 언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2000년대 중반쯤인 것 같아요. 제가 TV 칼럼, 고정 칼럼을 맡게 되었을 때 이 매체가 좀 근사해 보였나 봐요. TV 컬럼니스트라고 그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근사해 보이나요? 그럴듯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16년, 17년 정도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게는 제 옷이 아닌 양 어색한 호칭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구력이 붙어서 이제는 좀 낯선 거는 면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TV 컬럼니스트가 된 것이 40 중반이 되어서예요. 그럼 그때까지 뭘 했느냐? 그냥 주부였습니다. 학부모로 살았죠. 조금 극성맞은 쪽의 학부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결혼 전에는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일을 할 때까지 제가 돈을 1원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40쯤에 그 여성지를 비롯한 월간지 이렇게 가판대에 놓여 있는 조그만 잡지들 그런 데에 글을 몇 차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기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 종종 채택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글을 직업 삼아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주변 사람들도 절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그 TV 관련 글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그 잡지에 기고했던 글은 뭐랄까 그냥 저 사는 얘기, 제 일상이 담긴 그 에세이 같은 글이었단 말이죠. 제가 아까 학부모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좀 달달달달 볶는 스타일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아이가 낮에는 집에 없잖아요. 들들 볶을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백화점, 시장에 가서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쓸고 닦고 막 바지런한 사람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시간에 뭘 하나 하다가 그게 1990년 후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컴퓨터를 그럼 좀 해볼까라고 했어요. 내심 아이들이 필요할 일이 있을까 봐 그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컴퓨터를 제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책을 사서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뭐 한글도 배우고 워드도 배우고 포토샵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기술을 저 내부에 축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모 웹 에디터라는 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개인 홈페이지에 제가 TV 관련된 그 소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서 그 매체에서 저를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칼럼을 맡기게 된 거죠. 나중에 그 매체에 물어봤어요. 왜 나이 많은 나를 캐스팅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방송을 보고 평가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의 일상을 방송과 그 연계해서 비교하고 아울러서 그러니까 일상과 방송의 내용을 섞어서 쓰는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나날들 뭐 기뻤거나 슬펐거나 힘들었거나 뭐 괴로운 일이 솔직히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초석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습득한 기술이 있잖아요. 의도치 않았지만 컴퓨터 기술이 뭔가 합해져서 이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집짓기가 완성된 거예요. 컬럼니스트라는 집짓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40대는 특히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컴맹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컬럼니스트 일을 할 때 매체에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어떤 장면을 캡처한 후에 글하고 첨부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말을 즉시 알아듣고 실행할 40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의도치 않게 그걸 갖추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일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한 일들이 나중에 저에게 좋은 결실로 돌아왔으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중에 지금 이 시점 힘든 날을 돌아보면 이 또한 헛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TV 컬럼, TV 비평이라는 영역은 영화 비평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는 이제 한두 편을 보면 되지만 TV 컬럼은 그 봐야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죠. 주말극 같은 건 막 50부작, 또 미니 시리즈야 16부작이죠. 뭐 1일극 같은 거는 막 150회를 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본다 해도 몇십 회를 봐야 하니까 1일극을 평가하려면 매회 시간에 맞춰서 1일극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채널도 많고 방송을 하루 종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다시 보기는커녕 재방송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한다고 전기가 부족하다고 재방송은 선별해서 주말에만 보여줬었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평일에 방송을 보통 저녁 5시경에 했는데 그 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화면을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은 이제 연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에는 뭐 6시부터 낮 12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쭉 쉬다가 5시부터 자정까지 방송을 하고 그 앞뒤에는 애국가가 흘러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2005년에 정도에 오전, 오후 방송이 없어졌어요. 나누는 게.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시작하면 자정까지 방송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10년경 그 즈음부터 아예 하루 종일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방송 이제 평론가들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채널에서 그러니까 주말극을 똑같이 방송을 같은 시간대에 했잖아요. 뭐 SBS, KBS, MBC 이렇게 다 방송을 하면 그거를 비교 분석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재방송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보기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고 이러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됐으니까 TV 평론가가 나올 수 있는 TV 컬럼니스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 시점에 용케 제가 그 틈새에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컬럼니스트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TV 평론가라는 직업은 흔히 바보상자라고 하잖아요. TV를. 그 바보상자에서 지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직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에 훈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이 그 몸에 배게 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뜻이죠. 우리가 뭘 보고 듣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의식에 남고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을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방송을 그냥 보여주는 대로 넋놓고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시청자들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방송사들이 좀 경계하고 각성할 수 있게 자극을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훈습을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취사 선택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방송을 보면 느끼고 아실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애쓰는가, 노력하는가, 그런 방송인들을 시청자께서 격려하고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셔야 하겠고요. 제가 지금 약식이지만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 뜬금없이 한복을 입고 나왔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복을 이제 올 초부터 입고 있어요. 올 3월에 SBS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2회 방송 후에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역사 왜곡 논란이죠.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이 그 몇 달 전에 조선구마사와 같은 작가 작품이에요. 철인왕후도 같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철인왕후는 중국 작품이 원작입니다. 그 중국 작품의 원작 작가가 한복을 비하한 이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작품을 받아다가 리메이크해서 그리고 또 그 왜곡 논란이 있었음에도 시청자들이 즐겨 봐서 시청률 높게 성황리에 종영을 했던 작품입니다. 조선 구마사가 문제가 되자 철인왕후도 지금 다시 보기를 중단한 상태예요. 이 뒷북도 그런 뒷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중국이 한복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한복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 없습니다. 방송에서 한복을 보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사극 외에는 없죠. 예전에는 그 부잣집 만화님들이 막 한복을 떨쳐 입고 나와 앉아 있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녀들의 수다라고 옛날 프로그램이 있죠. 외국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그 방송에서 그 출연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코리아 홍보 영상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한복을 봤는데 그 한복은 도대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왜 고궁에서 좀 변형된 형태의 그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이런 대여점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한복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에나 가면 볼 수 있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중국이 한복을 자기 거라고 하면 막 화를 내시지만 한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 고름 매는 거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 거라고 주장만 하면 뭐 하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한복, 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 BTS. 방탄소년단이 그나마 우리나라 전통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난해에 그 전 세계로 송출된 그 영상, BTS 방탄소년단이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로에서 춤과 노래를 멋지게 선보여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렸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슈가 씨가 그 용인 대장금 파크에서 대치타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BTS가 TVN 유키 썬더블럭에 출연했을 때 그 촬영 장소가 성북동 소재의 가구 박물관이었어요. 가구 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통 가옥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근데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진행자가 유재석 씨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가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요즘 전통 문화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여러 차례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KBS 컴백홈이라는 프로그램 송가인 씨 편을 그 전통 문화 가오 그 안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특집 아예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한옥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가발 위에 핀을 꽂았는데 그게 전통 매듭으로 된 핀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죠. 글로벌 스타 BTS 그리고 국민 MC 유재석 이 두 사람의 전통 문화 알리기가 좋은 결실로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운동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게 된 거예요. 제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간히 외국 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한복이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게 입고 있습니다. 한복이 불편해서 안 입는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에서 치마는 이제 폭을 줄이고 기장은 좀 줄여서 입으니까 그냥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농안에서 잠자고 있는 한복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TS와 유재석 씨와 함께 한복 알리기에 좀 나서 보자고요. 방송에서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그런 어르신 본 적 있나요? 귀감이 되는 어르신 본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존경할 만한 어르신, 귀감이 되는 어르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합쳐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요. TVN 12부작 드라마 나빌레라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청춘 남녀가 아닙니다. 칠순 나이에 발레를 배워서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덕출 씨, 그리고 덕출 씨에게는 손잡벌입니다. 채록이는 발레리노예요. 두 사람 시대를 초월한 공감과 소통, 그리고 서로의 꿈을 향한 격려와 위로를 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윤여정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77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주연상 수상에 영광을 안으셨는데요. 나빌레라의 주인공 덕주 씨를 맡은 박인환 선생님의 연기 정말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셔야 마땅할 연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덕주 씨의 아내 해남 씨 역할을 남은희 선생님께서 맡으셨어요. 이분은 정말 한 번도 시청자를 실망시킨 적 없는 연기자시죠. 이 두 어르신 연기자들 두고두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오래오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죠? 제가 윤여정 선생님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TV 토크쇼에 얼마 전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미나리를 하게 된 연유를 밝히셨는데 사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미나리 출연료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왜 미나리를 하러 미국에 갔느냐. 당시에 그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할 때는 감독들이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대접하고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윤여정 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겠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괴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자각을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77세라는 나이에 그런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 정말 이런 어른들이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부디 그런 어른들을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청자가 휘둘려야 할까요? 그 범람하는 육식 먹방, 그리고 조작, 설정, 점철된 예능 프로그램. 그 조작 논란이 이번에 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살인이 난무하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 좀 안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가 합해지면 큰 목소리가 되고 큰 목소리가 합해지면 결국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합해서 우리 방송사의 움직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TV 비평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TV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잖아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TV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TV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직접 TV 비평을 하시면서 나와서 강연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보통 가끔 이렇게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강연은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허공이 되고 얘기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뭔가 이제 같이 눈빛이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쪽에서는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병화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아주 강연 너무 공감을 일으키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방송 평론하는 칼럼니스트로 큰 변화가 있으셨는데요. 뭐 하고 싶다고 이런 변화가 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 혹시 다른 노력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칼럼니스트는 너무나 쉽게 됐어요. 그냥 어느 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느 결에 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기회는 이렇게 쉽게 얻었는데 그걸 꾸준히 이어가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은 다양한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해서 제가 뭐 연령, 성별, 또 직업군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 것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 그리고 이제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중문화잖아요. 이거는 생물이죠.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라서 변화에 제가 발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피나는 노력과 꼼꼼한 어떤 학습 이런 게 뒷받침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끄럽게도 그걸로 몸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감사하게도 그 일을 그런 거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면 그 일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문 나와 계시죠? 조현아님? 네, 질문해 주세요. 강연 잘 들었고요. TV 하면 이제 보통 바보 상자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TV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TV 컬럼니스트이니까 저는 TV를 통해서 세상을 보죠. TV가 세상을 보는 큰 창인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공통 분모, 교집합 상태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는 정말 좋았는데 우리들 세상 밖에서는 또 상반된 반응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거 결과 같은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뽑은 거 또 다른 사람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TV 안에서 보면 평생 세상을 살다가 제가 마주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을 사람들이 TV 안에 많이 있죠. 그냥 뭐 남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나와는 다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의 또 내 삶에 접목해 보는 그런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경험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저희가 독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를 간접 경험해 보고 상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화하는 이런 작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TV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간접 경험을 TV 그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TV를 보통 이제 학업 문화, 하잘것없는 문화로 여기면서 TV는 너무 자세하게 보여준다, 상상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인터넷으로 질문 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왜 대체적으로 막장일 경우가 많고 또 좋은 프로그램은 또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청자들이 결국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오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막장, 개연성 없는 막장 드라마와 장르물에서는 뭐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뭐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뭐 별별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장르물과 막장 드라마 이제 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런 드라마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느린 호흡에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드라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나빌레라는 시청률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은 지금 이제 나빌레라 제작진이 또 나빌레라를 만들지는 못하겠죠. 시청률이 안 좋았으니까 누가 거기다가 제작비를 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느린 호흡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좋은 드라마는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는 방송사들 너네 왜 이런 드라마만 만들어 하고 물어보고 방송사들은 시청자 당신들이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잖아.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인 겁니다. 네. 이건 정말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들이 좀 깰 필요가 있겠네요. 시청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만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그런 드라마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이 좀 자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자각해서 좋은 드라마를 보시라고 강권할 수는 없죠. 예. 또 질문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최윤경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글도 되게 쉽게 쓰시고 영상도 쉬운 말로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방송 평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나름 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까지 제 글을 보면 바로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자. 그래서 제가 좀 애매모호한 상태거나 또는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글,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 뭔가 이제 한자어의 조합이라든지 외래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수정 상태에서 다 걷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뭐 평론가마다 그 규칙이 다르겠죠.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나름 그 방송 평론가는 쉽게 써야 한다, 쉽게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신조, 줄임말 이런 거에 좀 예민했어요. 그런 거 좀 거부하고 이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중문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생물과 같더라고요. 그러면 평론가도 그거에 발을 맞춰가는 게 맞지 이게 옳다 그러고 이쪽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요즘은 이제 신조어, 줄임말 이런 것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면 저도 쓰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나이에 비해서 훨씬 굉장히 유연하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유연함은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해야 이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지금도 답답합니다. 제가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요. 속이 좁고 식견도 짧고 그리고 그렇게 너그럽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그럽게 살려고 제가 최종 목표가 너그러운 노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좀 저를 이제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죠. 너그럽고 식견 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자꾸 길을 가다 보면 네. 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허인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의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에 관한 그 내용을 참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기도 하고 부담 없이 봤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 책을 볼 때는 안심하고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아하는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왠지 좀 불안하고 또 어느 분들은 텔레비전을 없애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긍정적인 어떤 그 미디어로서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정말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네요. 어디 방송하시던 분들이 나오셨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 TV를 없앴다. 우리는 백해무익해서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TV를 없애는 게 좋으냐 보게 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아이의 성향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아이 교육에 필요한 강연을 참 많이 찾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뭐 부모 세미나 이런 데에도 많이 참여해 봤는데 보니까 우리 가정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TV 시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때에 따라서 다르게 보셔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거실에서 TV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런 정도만 조심하면 되시겠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TV 보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은 뭐 다 성장했지만 TV를 즐겨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다 TV를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렇게 막으면 애들이 더 보고 그냥 뭐 놔두면 덜 보고 그런 게 아닌가. 네. 너무 막으면 오히려 좀 보고 싶을 것 같지 네. 않아요? 요즘은 TV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문제인 것 같은. 근데 스마트폰도 사실은 뭐 TV 네. 관련 영상을 많이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것조차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TV 관련된 콘텐츠에는. 네. 제가 한번 정석희 작가님께서 쓰신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평소에 TV를 시청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TV로 이렇게 모든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약간 정보 편식 같은 게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 TV 칼럼니스트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다른 평론가들, 그러니까 젊은 평론가들 많잖아요. 재기발랄한 참신한 생각을 하는 평론가들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지점이 같아도 이미 그 앞서서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 많은 걸 봤고 TV 컬럼니스트로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봤으니까 사실 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으로 따져보면 제가 대한민국 1% 정도는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그 안에서 남들이 이렇게 바보상자라고 비웃잖아요. 거기서 지혜로운 보석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해무익하다 막 이런 분들은 사실 TV의 장점은 모릅니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주가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봐야 알죠. 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나쁘다라고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할 일 없이 떠드는 것 같은 예능 프로그램만 TV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쩌면 뭐 그런 막장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를 볼까봐 아이들에게 그걸 막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선별하면 아이에게 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걸 골라서 보시면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퍼뜩 떠오른 생각이 단어가 처염상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 있더라도 그 청정함을 유지하는 진흙 속의 연꽃 같은 그러니까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진흙 속 네. 같은 이 그 대중문화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그런데 말씀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TV밖에 낙이 없으신데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신데 네. 그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을 찾아보게 양질의 컨텐츠를 보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인터넷에 또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늦은 나이신데도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까지 해내시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신다면서 혹시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느냐? 아니면 모두 다 혼자서 학습을 통해서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뭐 SNS에는 다 이제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새로운 정보를 다 습득하기 위해서 다 발을 걸쳐놓고 있는데 제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그런 이제 너튜브 관련된 부분,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도태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회사에서 저에게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그 회사는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그쪽하고의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나와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촬영을 해주시고 그 편집은 이제 다른 분께 의뢰를 하고 있어요. 비용을 내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영상 사이트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오해를 하세요. 네. 그 광고료 이렇게 왜 광고 네, 보잖아요. 네, 네. 그걸로 받는 수익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데 그 편집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비용이 안 나와요. 네. 혹여라도 그런 거 돈 잘 번대 하고 뛰어들으시면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그 컨텐츠 안에서 뭐 치킨을 먹기도 하고 네. 또 뭐 화장품 바르고 또 옷을 보여주고 뭐 마시고 막 하면서 이거 어때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 건강보조식품 좋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네. 돈을 많이 번다는 네. 얘기죠.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큰 수입이 없어도 그냥 재미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조금 잘 봐달라고 뭐 이런 협찬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글을 쓸 때도 막 네. 댓글에 너 무슨 방송국에서 돈 받고 쓰냐? 저는 그런 거가 어떻게 네.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런 제안이 온 적도 없으니 물론 네. 응하지도 않지만 네. 제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 근데 직접 제작을 해보시니까 일종의 뭐 유튜브 프로그램도 결국은 뭐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직접 제작을 해보시니까 혹시 방송국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방송국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것이 좀 독한 콘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좀 심심한 그런 콘텐츠는 정말 조회수가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그 독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방송국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는 이 평생 그 돈을 벌지 못하는 팔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답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나이 40대가 됐을 때 저희 이모께서 60대쯤 되셨겠죠. 그런데 교육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은퇴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내가 너 나이 정도면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 네가 지금 무서울 게 뭐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때 40이었던 저는 이모가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40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40이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해보고 싶은 일이 많죠. 겁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또 저희 이모가 80여든이 넘으셨어요.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서울 게 없겠다.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진짜 무서울 게 없어요. 저는 뭘 해도 지금은 도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연자 씨 노래 아모르 파티 이 노래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네. 마음이 진짜인 거 맞잖아요. 네. 우리 뭘 하더라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열정, 성의, 의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강하지 않나요? 책임감 뜨겁잖아요. 우리 저는 무서운 것도 없고요.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도전하자고요. 네. 끝으로 지금까지 TV 평론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남는 작품, 정말 이 작품만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런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소소한 삶이 담겨 있는 뭐 갈등 요소 없는
시트콤 형식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 그리고 또 JTBC 청담동 살아요. 또 제가 김혜자 씨가 나왔던 눈이 부시게도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TVN 그 나빌레라는 저희 인생 드라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네. 오늘 지금까지 선생님 강의와 그 질의응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눈빛도 교환도 못하고 랜선으로 저기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직접 만나서 우리가 손이라도 한번 잡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메일 주소도 교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훌륭하신 분들의 관객을 바라만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이 시기에나 해볼 수 있는 이 랜선 강의라는 것이 언제 또 다시 하겠어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눈빛을 마주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좋죠. 네. 저 계신 분들도 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분들 연락처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인연이 네. 되면은 다시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저에게 질문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나 귀한 인연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업은 원래 행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이죠. 정석희 작가님께서 앞에서 훈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업이라는 게 꼭 훈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위가 사라져도 행위가 남겨놓은 흔적들은 냄새가 몸에 배듯이 그대로 남아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은 의미죠. 좋은 냄새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